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또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는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그분을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뭐 대통령 끝나고 난 이후에 좋지 않은 모습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박중규의 브리핑 6 내일신문 박중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무래도 가장 큰 뉴스는 대통령 기자회견, 신년 그렇죠. 기자회견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주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네. 방금 영상에서 나왔듯이 일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조국 장관에 대한 본인의 이제 좀 미안함, 또 현재 갈등이 해소돼야 된다는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여하튼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조국 전 장관이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상당히 송구스럽다 이런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했고 이제 이 상황에서 좀 갈등을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국민적 호소도 했습니다. 국민적 호소를 했는데 이 갈등이 끝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뭐 보수 언론 쪽에서는 굉장히 네. 많이 또 기사가 나왔어요 오늘.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게 앞으로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검찰에게도 또 요구한 게 있는데 자료 준비된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죠. 검찰의 그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수사되어야 하고 또 공정하게 수사되어야 되는 것이죠. 검찰의 예. 지금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자신에 대해서도 예, 그런 얘기를 했고 뭐 어쨌든 검찰 개혁이 좀 미진하다라는 식의 취지의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윤석열 현재 그 검찰총장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만큼 현재 그 어떤 권력 수사를 엄정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먼저 언급을 했고요. 곧 이어서 뭐 살아있는 권력, 과거의 권력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검찰에 대한 그런 권력들도 그 문제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되고 특별하게 이 선택적 수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공정성이 오히려 그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강력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개혁과 청와대 수사가 맞물리면서 뭔가 청와대와 검찰이 대립각을 세운다라는 식으로 비춰지지만 사실은 검찰 개혁은 예전부터 그렇죠. 단계적으로 진행되던 거고 공교롭게 이렇게 된 것이지 이것이 뭐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뭐 이를테면 검찰 개혁이 이루어진 거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도 취지의 발언도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그 수사에 대해서 엄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도 같이 하면서 이것을 두 개 같이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윤석열 그 검찰총장의 그 인사안 요구, 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뭐 일종의 진실 게임처럼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 영상이 혹시 준비가 돼 있나요?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주어야만 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죠. 저 얘기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뭐 의견을 청취한다라고 하는데 뭐를 보여줘야지 우리가 의견을 낼 거 아니냐라는 게 검찰 쪽의 입장이었고 그렇죠. 추미애 장관이나 대통령 어떤 인사권자의 입장은 우리가 왜 그거를 뭐가 인사권자가 왜 보여주느냐 너희들이 적당한 그러니까 아래에서 적당한 어떤 의견을 주면 우리가 반영을 해서 그거를 인사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의 이제 입장이었어요. 그렇죠. 명확하게 검찰 사무의 최종 이 감독자가 법무부 장관이다. 이 부분이 검찰청법에 이미 나와 있다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닥을 잡았죠. 그리고 인사를 할 때에 이것을
검찰의 수사권을 당연히 존중해줘야 되지만 이 인사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갖고 있다면 이것 또한 존중해줘야 된다는 부분들도 같이 강조를 한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인사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할 때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 기존에는 뭐 선후배 간에 검찰 선후배 간에 했기 때문에 뭐 아무 데서나 가서 해도 되고 또 서로 간에 둘이 밀실에서 해도 됐지만 이제는 정확한 프로세스로 해야 되고 그것을 검찰총장이 먼저 요구했다면 이것은 역행하는 거였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것은 해왔다면 그것은 과도한 남용이었고 그것을 원상태로 해서 투명한 인사정책, 인사 프로세스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검찰청법 34조인가요? 요거를 네. 가지고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그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강금실 법무장관이 이제 기습하게 인사를 하면서 예. 그때 이제 검찰이 반발한 다음에 뭔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생긴 거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투명성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검찰의 요구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된 조항이긴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의 어떤 그동안에 해왔던 행태 이런 것들이 본인들한테는 자연스러운 그런 관행이었지만 예. 이게 뜯어보면 상당히 불투명하고 또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뭐 이런 행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다 대부분 검찰 출신이니까 그렇죠. 선후배들이니까 그냥 선후배들끼리 모여서 예.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다라면은 지금은 이제 뭐 판사 출신이나 민간인 출신 법무부 예. 장관 이제 이런 분들이 왔을 때는 그런 것들이 프로세스와 절차를 더 명확하게 지키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이 의중인 그렇죠. 거죠. 예, 법대로 원칙대로 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자, 부동산에 대해서도 매우 강한 그 발언을 했는데 한번 먼저 대통령 발언을 보고 가시죠. 일부 지역은 정말 우리 서민들이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그런 급격한 그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그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고 라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예. 저기에 오늘 방금 발언에는 안 나왔지만은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거다. 이런 발언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이런 겁니다. 뭐 여하튼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반드시 잡겠다는 어떤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고요. 뭐 일단은 이 가격 안정뿐만 아니라 이미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것도 다시 원상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낮추겠다는 뜻이죠. 예. 예, 그런 의지까지 보인 거고요. 대책에 대해서도 뭐 상당히 강력한 표현들을 썼습니다. 언제든지 보완 대책을 강구하겠다. 또 현재 나와 있는 대책이 효력이 좀 상실됐다고 생각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곧바로 내놓겠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임기 내내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고 뭔가 이 가격을 잡기 위한 전략적으로 이 전력 투구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2년 8개월 정도 지났는데 18번이 부동산 대책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만큼 많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만큼 이게 어렵다라는 걸 또 반증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이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심리적인 부분도 많은데 오늘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언론들이 대책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효과가 없다 뭐 이런 보도들을 쏟아내니까 오히려 더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언론들도 좀 도와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는데 여하튼 부동산은 심리와 연관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부가 정밀하게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대책을 내고 또 그 국민들께 제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에서 가까이 지켜봤던 참모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기억들은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참여정부가 굉장히 곤란하고 힘들었던 그렇죠.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것에 대한 그 기억들, 그런 것들이 반드시 부동산만은 잡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또 보여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게. 뭐 그 당시에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이 종부세 관련해서 사실 그 상당히 강하게 노무현 정부에서 했는데 그게 오히려 이 풍선 효과를 더 나와서 예. 정권에 상당히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그렇군요. 당연히 그 당시 비서실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했을 거고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도 아마 정확하게 알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있을 테니 좀 기대를 해보고 좀 뭐 정책을 계속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일본과 관련해서 발언들이 좀 있었는데 한번 보시죠. 그 해법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그런 해법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는 한일 간의 정부가 아무리 합의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위안부 합의 때 아주 절실하게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 이제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 한일 간에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그게 결국은 일본의 어떤 수출 보복, 뭐 무역 제재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갈등으로 이어졌는데 거기에 네. 대해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이거 일본 기자가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뭐 일관된 거였죠. 피해자들이 합당하게 수용할 만한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대책이라는 것이 그냥 돈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충분히 명예회복이 될 수 있을 만한 방안들이 뭐 제안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한 것이고, 특별히 위안부 문제까지 같이 묶으면서 우리 국민 정서와 맞는 그런 대책을 좀 촉구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일본이 바로 전향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어찌됐든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예,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러한 그 이외의 다른 경제적인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좀 그 투트랙의 어떤 대응 전략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북한과 관련해서 또 발언을 했는데요. 그 발언 영상 보시죠. 남북 관계를 최대한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 자체로도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북미 대화에 마침 좋은 효과를 미치는 그런 선순환적인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그 북한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그냥 원론적인 그렇죠. 말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네. 여러 가지 좀 그냥 그 불투명한 전망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저 발언이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중재자로서의 역할들을 좀 더 강조하는 부분이었고, 지금 뭐 완전히 대화의 틀이 끝나지 않았다, 막히지 않았다,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여요. 특별히 그 정의용 실장을 통해서 생일 축하 카드 메시지를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전달하고 또 다시 직접적으로 또 다시 전달을 하는 그런 외교적인 부분들을 프로세스까지 공개를 하면서 아직까지 북미 간의 어떤 이 대화의 채널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이 평화의 이 흐름이 끊이지 않았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큰 틀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는 역시 뭐 이제 좀 많이 엇갈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언론사마다 많이 엇갈리고 항상 엇갈립니다. 예, 정치 진영마다 엇갈렸는데 어쨌든 얼마나 이제 이행이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정세균 총리가 임명이 되고 이낙연 총리가 사퇴를 했죠. 그렇죠. 예, 일단 정세균 총리 오늘 재밌는 기사가 나왔는데 예. 이낙연 총리는 60도로 인사를 하고 정세균 총리는 15도로 인사를 했다. 이게 왜 무슨 차이냐 뭐 이런 거가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 기사를 못 봤는데요. 예. 뭐 글쎄요. 그 두 분이 다 겸손하신 분이라 예. 뭐 어떤 그 각도를 가지고 그분들의 겸손의 정도를 이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서로 그 평상시 하던 행동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뭐 그 언론의 해석으로는 정세균 총리는 과거 이제 국회의장까지 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과공비례다. 많이 허리를 많이 숙이면은 그래서 약간만 했고 이제 나가는 이낙연 총리는 어쨌든 깊은 감사의 의미에서 거의 폴더 꺾이는 이런 인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다른 두 분의 그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정세균 총리가 뭐 실세 총리가 될 것이다, 책임 총리가 될 것이다 이런 기사들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예, 그 총리를 수락하면 총리 후보자 지명을 수락하면서 책임 총리에 대한 즉 그 책임 총리라는 게 사실 내각 추천권이거든요. 그렇죠. 장관 예. 추천권에 대한 것이 헌법에 이미 규정이 돼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그 재청권을 거의 유명무실하게 해서 그냥 절차상으로만 그렇게 했지만
확실하게 본인한테 추천권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걸 대통령이 수락을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확실하게 책임 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경제는 좀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분이 그 과거에 산업부 장관을 하셨고요. 예. 또 민주당에서 소부장, 소위 얘기해서 일본 관련된 수출 규제 대책을 세우는 핵심 역할을 했어요. 예. 뭐 그 이해찬 그 대표가 이 격에 안 맞지만 그래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본인은 당연히 내가 아니면 누가 맡겠느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소부장 그 부품 그 소재 예. 장비에 관련된 이 산업 증진을 위해서 본인이 노력을 해왔는데 이것을 그대로 아마 이 정책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은 좀 미래를 바라보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이 활발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치를 계속 강조를 했어요. 전부터. 예. 그러면은 뭐 대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위 말하는 소연정 뭐 이런 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뭐 정의당에 이를테면은 뭐 내각 입각을 뭐 요청한다든지 뭐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께 이 협치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예. 그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이 소위 얘기해서 각 당의 이 프레임에 걸려서 오려고 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게 시도가 계속 실패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사실 그런 방법으로는 현재 어려울 겁니다. 임기 말에 가서 예를 들어서 좀 반대하는 쪽에서 과연 장관직을 맡겠느냐. 이건 뭐 같이 책임을 떠안겠다는 것인데 당연히 그건 안 되고요. 정 총리가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이야기했듯이 뜻을 같이 하는 예.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 그 연정 형태로 연대 형태로 협치 내각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가장 눈에 띄는 게 개헌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렇죠. 개헌을 하겠다. 향후 1년간 강력하게 개헌을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런 겁니다. 사실 정세균 총리는 그 내각제를 좀 지향하는 그런 의원 중에 하나고요. 개헌론자죠. 예. 근데 그 정세균 총리가 생각할 때 개헌의 골든타임은 앞으로 1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반대하지 않고 예. 그리고 이 개헌과 관련된 그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선 주자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시점. 예, 그게 예. 바로 4.15 총선 이후에 1년. 이때에 개헌하지 못하면 개헌은 물 건너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도 같이 말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아마 많은 당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이것을 호응했다라고 평가가 된다면 총선 결과를 보고 그러면 곧바로 정부뿐만 아니라 정당에서부터 국회에서부터 개헌 작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개헌안에 어느 정도 기초를 하고 특히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는 4년 중임제가 다시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가장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을 좀 줄이는 거예요. 예. 나누는 거죠. 의회가 일정 부분 갖고요. 거기에 이제 총리 추천권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국정 운영의 상당 그 외교나 국방의 부분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하고요. 이렇게 분할을 시키되 그 임기는 4년 중임제로 가는 이 방안이 현재 가장 그 합리적으로 그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개헌이 이게 진짜 쉽지가 않은데 사실은 1987년 체제가 이제는 30년이 넘어서 그렇죠.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지만은 정파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안 됐는데 한번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자, 이낙연 전 총리가 됐네요. 그렇죠. 이낙연 전 총리는 일단 내일 이제 당에 가서 인사를 한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고요. 곧 예비 후보 등록도 한다고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총선에 뛰어들겠다 이런 의지가 명확한 거고. 종로에 전세 뭐 마련했다. 이거는 뭐 전세 마련했으면 그건 확실한 거죠. 예. 예, 보통 자기 집을 이사 가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일단은 본인이 거처할 곳을 먼저 정해야 될 텐데 예. 총리 공간 자체가 그쪽에 있으니까요. 그쪽 근처에서 잡았을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지금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출마 예상지로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내일 그 전략 공천과 관련된 그 회의가 열려요. 예. 그래서 이 총리 정세균 총리뿐만 아니라 지금 장관들이 그 현역에 있으면서 불출마 선언을 쭉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 지역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지역들 중에 어느 정도나 전략 공천을 할 거냐, 어디를 할 거냐, 이 부분을 지금 내일 처음으로 이 회의를 거쳐서 확정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검토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거기에 보면은 종로가 반드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대본부장은 그러면 맞는 것이 확실시 되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지만 현대 많은 제가 만나본 여당 의원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이해찬 대표만으로는 총선을 이끌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 이 체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국민 여론, 대중적 이미지. 인기 뭐 그렇죠. 이런 거가 이낙연 총리가 워낙 높긴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총선을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겠지만 민주당은 지역별로 또 책임자들을 또 많이 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수도권과 호남 정도를 맞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이광재 의원이 근데 종로 출마가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당에서 검토한다는 얘기가 계속 솔솔 나왔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지금 되고 그 있나요? 이광재 전 의원은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도 그렇게 예상이 되고 포착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종로를 나올까? 이건 좀 의문이에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10여 년 동안 이제 정치 활동을 바깥에서는 안 했지만 물밑에서 계속 해왔던 지역이 강원도거든요. 강원도지사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예. 강원도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김종필의 이 충청도처럼 사실 그 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차기 대권까지 이제 노려볼 텐데 예. 충분히 이 종로보다는 이 강원도 정도에서 출마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내일 민주당에서 어떤 회의가 벌어지고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좀 유심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종규의 브리핑 식스 내일신문 박종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